저는 이 박원순 시장님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이 김재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김재련이라는 인물이 과거 활동들을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사건을 낯설게 보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대리인 김재련에 대한 배경은 다 빼고 이번 사건에만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재련이라는 이름을 빼고 대리인을 낯설게 봐도 이 대리인의 언행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이상하고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이 언론과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서울시장입니다. 무려 삼선을 역임한 서울시장 고위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자는 언론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고 임팩트 있게 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 대리인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많은 기자들을 모아서 1차 기자회견을 하고 자세한 증거들, 궁금증들은 일주일 뒤인 2차 기자회견 때 공개하겠다면서 이 성범죄 최초로 시리즈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게다가 그뿐 아니라 기자회견 날짜를 고인의 발인 날짜와 겹치게 지정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아무리 과오가 있다라고 해도 고인은 서울시장을 연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에는 예우를 갖추게 되거든요. 고인의 발인 날짜에 기자회견을 연다면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대리인은 2차 가해라는 말을 너무 남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감을 키웠고 적을 만들었죠. 당연히 그 피해와 여론의 주목은 피해자가 받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서울시청의 관계자가 기자회견 날짜를 옮기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대요.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옮기기가 힘들 것 같아 죄송하다. 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고인의 발인 날짜에 맞춰서 크게 열게 된 기자회견. 피해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짜 누가 정했을까요? 당연히 대리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진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이런 사건 가장 피곤한 것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고소인이죠. 그런데 이 고소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2차 기자회견 때 궁금한 거 다 말하겠다, 더 자세한 증거를 공개하겠다더니 정작 2차 기자회견에서는 추가 증거 공개는 없다. 국민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이 공개의 의구심을 더 키워놨습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증거 이야기를 하질 말든지 전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음 시간에는 뭐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시리즈 예고를 한 사람이 정작 증거를 내놓을 시간이 되니까 뭐라고 해요? 국민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럼 기자회견은 왜 한 건데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죠. 전혀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에 집중해서 이 불필요할 정도로 판을 키우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피해자의 대리인이다라는 사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 대리인은 대리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인 피해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정보를 노출시킨 장본인이 또 대리인입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면 어떻게든 피해자를 변호하고 신변을 보호하면서 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해질 수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인 김재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가 언제까지 비서실에 근무했고 언제 부서 이동을 했고 지금은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누군지 추측과 추적이 가능한 정보를 그냥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누군지 찾아보라고 이렇게 그냥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최악은 뭐냐? 박원순 시장님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당했던 성폭행 사건까지 이 대리인이 공개를 한 겁니다. 대리인은 물론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굳이 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왜 언급을 했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여성이 자신이 과거에 성폭행 당한 사실이 전 국민에게 언론에 뿌려지는 것을 공개되는 것을 원할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 대리인 김재련은 이 피해자가 과거에 당한 성폭력 사건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교묘하게 연장선상에 놓으면서 혼란스럽게 서울시청 내부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청 내부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거 말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 사실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리인은 피해자의 아픔, 피해자의 상처,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자회견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보여준 이 대리인 김재련의 모습은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에게 유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뻔뻔함과 더불어 교활함까지 갖춘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좀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 사건만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자의 고소사실 유출 논란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이 김재련 대리인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소 당일 피고소자 박원순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전해지고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로 더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유포가 되어서 박원순 시장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러면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지르냐 하면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마치 이들의 주장만 들어보면 서울시 보고 라인 혹은 경찰의 수사 라인 심지어 청와대까지 언급하면서 이 고위 기관들이 정보를 정보를 세어나가게 한 것이 아니냐, 박원순 시장에게 미리 정보가 흘러간 거 아니냐,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냄새를 풍기기에 충분하죠.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나요? 수사 라인에서 중요 정보를 미리 빼돌려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 건가요? 전혀 아니죠. 정작 그 피해자의 고소 사실과 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어디였냐? 피해자의 엄마였습니다.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고 그 목사가 이 사실을 퍼뜨린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는 경찰에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았죠.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인가요? 아니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유출한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가족들 모두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고민 상담 받을 수 있죠.
또는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종교적인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는 인간이 그런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해서 이렇게 큰 헛발질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이 대리인의 목적이 애초에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인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같이 질러버리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리인 김재련이 서울시청의 내부 시스템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대리인은 피해자가 4월 달에 당했던 성폭력 사건과 전혀 별개인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연장선상에 놓고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리인 김재련은 피해자가 당한 4월 사건을 서울시청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혹은 축소하려 했다,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청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스템을 싸잡아서 문제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죠. 그런데 복수의 참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시장인 박원순은 여성인권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부 기관보다 성범죄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기관에는 없는 젠더 특보라는 직책을 둔 것도 서울시청이 유일했대요. 그만큼 여성인권과 성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시스템, 매뉴얼이 잘 갖춰진 곳이 바로 서울시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대리인 김재련은 서울시청 내부 범죄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대리인의 주장은 이래요. 피해자가 4월달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인사비서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인사과에 있는 친한 동료에게 말을 했어요. 고민 상담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인사과에 있는 친한 동료는 당신의 말만 듣고 그 폭행의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처벌해야 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 어떤 직장도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폭행한 직원의 처벌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든지 직장 내부에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됐든 아니면 진술이 됐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야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인이 4월 달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인사과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했다. 아니 그러면 그 인사과 직원은 이 고소인 피해자의 말만 듣고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해야 되나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나요?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거죠. 고소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냐라고 대리인이 질러버린다면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시청 시스템에, 서울시청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 성폭행을 묵인하려고 했다,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리인이 질러버린다면 이건 정말 참 무리해도 너무 억지 주장이 되는 것이죠. 정식 신고, 정식 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취해 대응을 하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대리인이 뭐라고 해요? 김재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식적인 접수가 없었다고 절차를 밟지 않는 건 책임 회피다. 아니 그럼 김재련의 말대로라면 공식적인 접수 또 없이 그냥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주장만 듣고 다른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전보 보내고 징계하고 이건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이 외에도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말들, 억지 주장들을 더 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언급을 하자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고 다른 표현입니다. 법적인 처벌 강도도 제법 큰 차이가 나요.
피해자의 피해 사례 주장을 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부적절한 행위가 전부 사실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성희롱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인이 작성한 피해자가 작성한 이 진술서를 보면 성희롱을 당했다,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재련이 열었던 1차 기자회견 타이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기자회견의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성추행, 성폭력도 구분을 못할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했던 피해 사례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폭력 수준이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변호사 김재련이 과연 몰라서 2차 기자회견의 제목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적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진실만을 말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대리인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아무리 뜯어보고 다시 보고 낯설게 하는 자세로 새롭게 봐도 이 고소인 피해자를 향한 가장 큰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바로 대리인 김재련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 프레임 공격을 하는 것이 이 김재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재련을 향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었다라고 하죠. 이 막무가내 대리인의 무모한 짓거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김재련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고요. 대리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라고 해서 서울시청 직원들이 대질신문이라도 하자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대리인과 이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재련이 그렇게 진상규명하자 서울시청 내부에 진상규명팀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진상규명팀을 구성했더니 정작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도 바로 대리인 김재련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김재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재련은 자신을 향한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자 피해자의 대리인을 공격하는 것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제가 대리인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게 하기고 뭐고 간에 인간 김재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재련 씨, 그렇게 피해자와 연대한다던 당신이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면서 윽박 지르고 피해자를 애새끼라고 하고 악을 써서 사람을 겁박했나요? 그렇게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던 당신이 그때는 왜 그랬나요? 가장 꽃다운 나이의 청춘을 일본 군인들에게 짓밟힌 그 할머니들을 향해서 평생 동안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그분들에게 어떻게 감히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을 했던 당신의 그 입으로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다. 정말 피해자를 위하는 대리인이 맞나요? 고소인을 위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 수상한 대리인. 나는 당신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상 에이스 생각이었습니다.